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흔들리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일주일 만에 5,000명대로 뛰어오르더니 이후 한 주 만에 6,0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7,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는 7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도 1,57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4,0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시내 모 중학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 2명에 이어 오늘도 학생과 교사 23명이 확진돼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5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역대 최고인 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0명을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에서 이제 아마 좀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박형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전국적으로 7,000명대를 넘어섰고요. 제주에서도 날마다 한 50명씩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횟수랑 이동 범위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조건은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더 이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조금 더 속도가 붙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 수 얼마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한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 증가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확진자 규모가 벌써 오늘 이제 7,000명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7,000명의 20%,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9,000명의 20%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확진자 증가 숫자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지금 백신 접종률은 8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설명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집단 면역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이제 70%를 넘어선 시점에서도 확진자는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 모두에서 100%에서 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그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90% 정도. 이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으면 이제 한 70% 정도의 예방 효과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70%라고 그랬을 때 결코 이렇게 낮은 숫자는 아닌데 들었을 때 체감하는 바는 만약에 이게 지금 1,000만 명에서 70%라고 그런다면 300만 명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률 그 2번 다 맞으신 분들의 숫자와 비율이 지금 80%를 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생각해 보면 아직 처음 얘기했던 그 집단 면역 달성 그 비율 70%도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집단 면역 달성 목표치 70%라고 하는 수치가 좀 낙관적인 예상치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델타 변이가 출현하면서 지금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면역을 가져야 되는 인구 비율이 지금 한 85%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이외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해야 되는 숫자도 지금 꽤 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예방접종률이 이제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한 나라들도 꽤 많은 숫자들이 이제 감염이 됐다가 이제 줄어드는 양상.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면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등의 이제 나라들의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해외 상황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확진자 수가 네. 어떤 나라는 뭐 2자릿수까지 떨어지고 100명 안팎에서 지금까지 예. 줄어들었는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겁니까? 일본은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수수께끼인데요. 예. 근데 이제 하나 이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제일 많았던 때가 올림픽 끝난 직후였거든요. 25,000명. 9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25,000명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리고 나서 꽤 오랜 기간 굉장히 강력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거의 한 2달 이상을 우리가 가장 세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었고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제 줄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나아질 수 있겠느냐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하나 이제 분명한 거는 일본 전체에서 하루 코로나 검사 건수가 2만 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 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것도 이제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가 관심거리인데 혹자는 좀 강도가 약하다, 좀 경증인 경우들이 많다 해서 이것이 큰 위협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뭐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실제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임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주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낙관적인 소식은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분들이 중증 환자분들이 이제 숫자가 적다라는 이제 기사와 논문들이 이제 지난주 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숫자가 작아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좀 모여야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는 전파력입니다. 이게 델타 변이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등극을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의 경쟁에서 어떤 양상을 취할 것이냐, 델타 변이를 이겨내고 우세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의 임상 경과가 중증도가 더 높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병상이 지금 포화 상태고 아직 제주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서울이랑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충청권까지는 중증 환자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유 병상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남이랑 경상도, 제주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상황은 상태가 호전되어서 호전되신 분들이 빠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와야 지금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루에 5,000명, 7,000명까지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가 발생 비율이 한 2% 정도라고 보면 2%요? 2%. 예. 그것도 이제 위중증 상태로 가는 데까지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예. 한 4, 5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 중증 병상의 여유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예. 실제 병상 확보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예. 지금은 여유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금 위중증 환자가 뭐 한 자릿수인 걸로 네, 알고 예. 있습니다만 병상도 많지는 않잖아요. 제주도는 지금 병상은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주도는 기존에 예. 위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실이 그러니까 병상이 한 16개 이상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민간 종합병원도 병상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병상에 예. 코로나에 감염돼서 위중증 상태로까지 발전하신 분들이 다 차게 되면 그분들을 간호할 의료 인력이 기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던 간호 인력이나 의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진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새롭게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중증이신 분이 병원을 오셨을 때 그분들을 치료할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병상은 있는데 의료 인력이 없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인력은 이제 간호사분들이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려면 상당한 이제 경험과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하려면 여유 간호 인력을 제주도가 확보해서 필요한 병원에 배치를 해야지만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병상을 좀 더 확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그런 좀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왜 안 된 겁니까? 이제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예. 이야기는 주장은 계속 됐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기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올 봄부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낮아졌고 예. 그리고 올 초부터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병상 확충이랑 인력 확보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있었던 거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를 지금 예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준비해서 시설과 인력, 특히 인력 부분이 부족한데 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단 지금 걱정은 올 겨울에 지금과 같은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의료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붕괴라 하면 이제 그 중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 예. 이제 이 예상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증가 추세를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추가 접종도 필요할 테고요. 예, 추가 접종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시민들은 좀 불안해요. 사실 네. 내가 코로나19에 만약 감염이 됐는데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라는 것인지 또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이웃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 보면 나에게도 어떤 위험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 재택 치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는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재택 치료를 하실 때 그 코로나 감염자 키트를 보내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연락을 하시라라고 이제 고지가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94 밑으로 떨어지는 이거를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자주 측정을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측정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 어르신들이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연락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 접촉이 돼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 증상과 산소 포화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근거해서 전원을 의뢰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적시에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각도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검토들을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재택 치료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여유 병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인력이 그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택 치료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단 멈추고요. 그 방역을 지금 다시 강화했는데 지금 사적 모임 인원도 좀 더 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좀 효과가 있을 거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환자 수를 이거를 이제 꺾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하루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준비되어 있는 병상,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강화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올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11월부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또 우리 위드 코로나 과연 가능할지 사실 좀 막막한 느낌이 들긴 한데 앞으로 뭐 정부나 의료계 우리 국민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끝납니다. 끝나는데요. 언제인가가 문제이고요. 인류 역사가 저는 그거는 이제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하려면 위중증 병상이랑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발생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두고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불확실하긴 한데 지금보다 또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 때 그 타미플루 약 같은 이런 약이 등장을 하면 문제는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를 겪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전주의 명소 풍남문 광장에 도착한 이재명 후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며 그게 지배자가 아닌 일꾼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하되 가장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윤석열이 확 바꾸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 앞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식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권 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외부 영입 1호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던 조동현 교수. 민주당 내에서는 전문직 30대 워킹맘이라는 경력만 보다가 검증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명 피부과 의사 한익병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낙점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며 임명 발표 7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엄정한 검증 없이 화제성만 따지는 외부 발탁이 이어지면서 인재 영입 취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정당 후보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책 이슈 없이 대선 전국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은 그 여전히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대선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 메타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잠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동안의 자세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메타버스가 매일 타는 버스더라고요. 예. 원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메타버스는 어웨이 메타고 예. 이건 IA 메타라서 우선 지지율이 이제 후보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후보는 읍소 작전을 하든 뭐 적극적으로 공세 작전을 펴든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과거에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인터뷰를 본인이 이제 하기 싫은 인터뷰를 안 해버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겠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그 기세가 있었죠. 지금은 다시 또 올라간다는 추세가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들에서 본인의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자세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게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후보로서 본인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설익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그냥 드러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 잘하는 후보 이재명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사실 정책에 많은 수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지 세력들 중에서 아주 확고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일을 잘한다는 그 부분의 매력을 느꼈던 그런 지지자들은 이제 이탈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분명히 변화했죠.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만 근데 그게 변화한 거냐?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대중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소위 말하면 독불 장군처럼 이미지가 각인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둘 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 격차라든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초반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였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설익은 정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이야기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 중에서 아까 뭐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제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단 국민들과의 접점, 이 대면 접촉 기회를 굉장히 넓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초반 대선 레이스에서 일종의 어떤 바람, 그리고 어떤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그리고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 뭐 그런 측면들이 좀 합쳐져서 일종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과거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지지율 격차가 났는데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뭐 접전 양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방금 얘기 나왔듯이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서 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그렇죠. 좀 분석도 있어요.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뭐 네.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어떤 뭐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 다르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하는 대척점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방향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이게 표 계산에 의한 입장의 변화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각종 이제 세수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세수 정책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들입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50조 원 지원 정책을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었죠. 근데 그걸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양극단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과정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다르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시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타 후보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네. 필요하다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국민의힘 쪽에서 좀 정확하게 좀 전달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 지금 정부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히 이제 그런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공약의 진정성, 정책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진단이 다르니까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보수 야당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세수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서로의 정반대 정책이다, 뭐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정치에서 이 용어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뭐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게 하고 광폭행보 이게 사실상 같은 의미거든요. 다만 그것이 그런 전략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진가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의 평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꽤 긴 기간 동안 내홍이 있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제주도에 오는 바람에 난리 났죠. 기자들이 취재하느라고 바빴습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일단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된 것으로 보이고 선대위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관심거리인데 지금 일단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막판에 극적으로 뭐 갈등이 봉합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결국 문제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 영입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촉발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세한 정치인이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중요한 정당의 어떤 갈등의 핵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김종인 위원장이란 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에서 그 노세한 정치 정객을 영입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영입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 그리고 경제를 위한 어떤
정치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뭐 아까 컨벤션이었고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는가? 아무런 감동도 없다.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오히려 지금은 겉으로는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선대위가 꾸려지고 지금 봉합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이거는 무늬만 봉합이고 그 안에 있는 화학적 결합, 굉장히 갈등 요소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좋은 지적들을 여러 개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민주당의 그 선대위가 꾸려질 때 제가 어떤 그 평을 했었냐 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꾸려졌을 때 중도층이 선대위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는 대선 캠프를 열게 되면 기존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는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후보가 된 이후에 중도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인사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같이 선대위를 발대할 때 이제 참여를 하는 과정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 감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저도 썼었는데 오늘 같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은 원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시죠. 뭐 20몇 년간 이제 공무원만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선거대책본부를 선대위를 꾸림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선대위였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문제가 하나의 이제 큰 이슈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본인의 조직을 갖추고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각자 선대위에서는 각자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번 선대위는 그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발표된 선대위는 실무를 어떻게 나누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선대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진 선대위가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는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누구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건 정치권 안에서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이고 어떤 구도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 물론 정치에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일부 계층들에게는 관심이 있겠지만 평범한 국민들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가느냐 마느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당 대표는 자맹 아닌 자맹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니 내가 왜 만나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폭탄주 회동까지 하고 이게 이 모습들이 과거 우리 정치가가 보여줬던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 정치가 새로워지는구나. 아 이 정치 세력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님 반론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폭탄주 회동하고 또 대표가 자맹하고 저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색깔을 갖춘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죠.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윤석열 후보는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당대표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부분 그 부분은 그게 새 정치의 모습인지는 아마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삐져서 그래. 삐져서. 그러면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역시 경제다. 그럼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우는 뗐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완성이 덜 된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네.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늘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일종의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중고차 살 때도 허위 매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로 가는 정책적인 제안이 아니라 자신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상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대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상품을 진열해 놨지만 막상 상점 하나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분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이 들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겠지만 물론 겉으로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실천적인 어떤 제도로서 정착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상당히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큰 효과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부상인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가 역사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고 난 다음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지금의 집권 세력인 민주당 세력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반대되는 세력을 어떻게 설득해서 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와 관련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집권당이 갖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정책적인 이 이슈를 제대로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미흡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실무적인 조직으로 선대위가 꾸려질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선대위는 선거꾼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정책본부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점을 이번 선대위가 잘 채워줄 거라고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정치꾼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가 정책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들 눈높이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치꾼이라고 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정치꾼인지 참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위원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나 앞으로 대선 구도에 있어서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천성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지 네.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또 이제 우리 김 박사님하고 저의 얘기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적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쓴 글들이 쭉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작성한 글에서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조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그걸 배반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지가 바뀌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양당 모두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지금 이야기해봤는데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컸어요. 사실 국민들은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또 함익병 이분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가 조동현 씨는 사퇴를 하셨고 함익병 씨도 명의 보류됐고 이런 잡음들이 자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불행히도 그건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당은 원래 다양한 인재들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또 끌어들일 것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쪽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그거에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는 점점점 정당이 인재를 발굴하고 그런 인재가 선거 때 활용되는 그런 구조가 되길 바라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처음 구성이 되면서 발대식을 할 때 고3생이 기조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3생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우리 그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그 결정이 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 대변인 그 토론 선발 배틀. 배려가 있었죠. 예. 예, 그 선발 과정에서 예, 지원을 했던 분이셨고 예. 그분이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최종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데뷔 무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좀 조동현 씨의 논란과 네. 함익병 씨의 논란은 사안의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볼 수가 없고요. 먼저 함익병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우리 정치의 아주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셀럽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대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명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매체에 등장해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들을 정치권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인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조동현 씨의 논란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조동현 씨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 있죠.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야기되는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유통이 돼서는 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언론이 의혹을 제기를 부풀리고 또 몇몇 언론들은 실명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사진까지도 뭐 여러 가지로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보도를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 분이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자도 아니고 단지 임의단체인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인물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물어뜯기식으로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젠더적인 차별과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공직자 후보도 아닌 한 개인의 사생활을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일종의 언론의 먹잇감으로 삼아버린 우리 언론의 부박함. 그래서 한 인간과 한 가정의 삶을 그냥 망쳐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 논의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진즉에 사회 공론장에서 퇴출됐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상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동률까지 간 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그 최근에 그 어떤 그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까지 반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또 오차범위 밖으로 약간 벌어지는 결과도 있긴 하고요. 근데 여전히 또 오차범위 안에 있는 조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혼전인 상황인데 현재 그 여론조사 뭐 조사만으로 뭐 민심을 뭐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흐름은 어떻다고 지금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모른다 하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지금 상황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네. 결국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추세를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 명확한 추세는 전혀 바뀌지 않는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비율과 네.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그 비율의 차이가 그게 별로 안 좁혀지고 있어요. 다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그럼 왜 예.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저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왜 정권 교체의 비율보다 윤석열 후보의 비율 지지율이 더 낮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비율이 더 높아버리면 후보의 경쟁력 부분에서 보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의 지지율은 뭐 비슷하게도 갔다가 벌어지기도 했다가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가
좀 미워서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상대당이 미워서 국민의힘을 찍겠다. 이런 비율이 아직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가 후보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선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경쟁력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그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추세 말씀하셨는데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수당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번 선거는 이런 겁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정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신뢰할 만한 후보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마음을 못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각각 상당히 비호감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의 유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지금의 지지율의 어떤 변화, 요동을 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가 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결국은 지금의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지지율 격차는 아마 지금처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5%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막판까지 아마 박빙으로 치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그 생각이 달라요. 막판까지 박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저랑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경제 이슈에서 크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봐요. 경제 이슈. 예. 그런 경제 이슈에 크게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슈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이슈가 많죠. 생활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하고 연관이 되지만 대출과 관련된 규제들도 상당하게 좀 심하게 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소득 비율이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좀 양질이 아닌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불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쪽은 그런 점에서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과 윤석열 후보 쪽이 어떻게 경제를 우리가 살리겠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이 더 많이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선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체제 선대위에 지금 합류가 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자체의 아까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보강이 되면서 저는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강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드러날 건 다 드러났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본부장 리스크,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이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일들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내막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 지지자나 이번에 아주 강하게 결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새 결집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는 크게 나지 않을 거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 가족에 관련된 그 리스크들은 1월 이전에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